밥을 먹고 누우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 말 때문에 평생 참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참는 것이 오히려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국제노화의학 학술지에 2024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분들을 13개 연구에 걸쳐 분석한 결과였어요.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 정도가 밥을 먹고 나면 혈압이 조용히 뚝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인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냥 나른한가 보다 하고 지나가신 거죠. 오늘은 그 이유를 처음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드린 적 없는 3가지 사실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식사가 언제인지. 둘째, 걷는 것이 왜 오히려 해가 되는지. 셋째, 오늘 밤 잠드는 자세가 뇌 청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뇌는 쌀알보다 훨씬 가는 핏줄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늘고 가장 끝에 있는 핏줄들이 있어요. 피가 잠깐만 안 와도 거기 붙어 살던 뇌세포가 굶어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가 텅 비면서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기죠. 실제로 뇌 사진을 찍어보면 그 부분이 까맣게 파여 있습니다. 이 병의 이름 자체가 찢어진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 뇌에 구멍이 하나 생겨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내일 또 하나가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60세 이상 어르신 4분 중 1분은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이미 그런 구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인만 모르시고요. 이 구멍들이 쌓이면 어느 날부터 하려는 말이 입 안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안 나옵니다. 멀쩡한 바닥에 발이 자꾸 걸리기도 하죠. 이게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피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식사를 하고 나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는 걸까요? 음식이 우리 위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은 소화를 시작하기 위해 뱃속 핏줄을 활짝 엽니다. 온몸의 피가 그쪽으로 쓸려 내려가요. 젊을 때는 이때 몸이 알아서 심장을 더 세게 뛰게 하고 다리 쪽 핏줄을 조여서 뇌로 갈 피를 붙잡아 뒀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그 붙잡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뱃속으로 피가 쏟아져 내려가는데 위로 올려줄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이나 저녁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식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주무시는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미 8시간 가까이 위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혈압약을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혈압약이 핏줄을 이완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밥까지 드시면 뱃속으로 쓸려 내려가는 피의 양이 다른 끼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뇌가 2번 얻어맞는 거예요. 혈압약에 1번, 식사 후 혈압 저하에 1번. 경상도에 사시는 73살 강복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셨어요. 아침밥을 드시고 거실로 나오시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벽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잠을 잘못 잔 줄 아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침마다 그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알고 보니 공복 상태에서 혈압약을 드시고 곧바로 밥을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아침 식사 직전에 물을 먼저 충분히 드시는 습관으로 바꾸신 뒤로 어지럼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시간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식사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 물을 큰 컵으로 2컵 정도 한 번에 쭉 들이키세요. 이때 중요한 건 조금씩 나눠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가 갑자기 늘어나는 걸 몸이 느껴야 효과가 있어요. 위가 확 팽창하면 몸은 핏줄을 조이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해서 혈압을 붙들어 줍니다. 식사 후 혈압이 덜 떨어지는 거죠.
국제학술지 연구에서 이 방법만으로 혈압 저하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심장이나 콩팥이 약하셔서 평소 물을 제한하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은 전문 기관과 상의하시고 드세요. 두 번째입니다. 혈압약을 아침에 드신다면 물을 먼저 마신 뒤에 약을 드시고 그러고 나서 15분 정도 기다린 후에 식사를 시작하세요. 공복에 약을 드시고 곧바로 밥을 드시는 것이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침밥은 특히 양을 적게 드세요. 그리고 밥보다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이든 두부든 생선이든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뱃속으로 쏟아지는 피의 양이 탄수화물만 드실 때보다 적습니다. 혈압이 덜 떨어지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바로 일어서지 마세요. 이 단계가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식탁에 그대로 앉아 계시거나 소파에 기대어 30분 정도 있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설거지는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밥 먹고 나서 가볍게 걷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혈당도 잡아준다고 들으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에서 식후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요. 밥을 드시고 나서 바로 걷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리 근육이 깨어나면서 그 근육도 피를 달라고 합니다. 이미 뱃속으로 쏠린 피가 이번엔 다리 쪽으로도 빠져나갑니다. 뇌에서 쓸 수 있는 피가 두 군데에서 동시에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눈앞이 번쩍하거나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살 박원호 어르신이 꼭 그러셨습니다. 점심마다 식사 뒤 15분쯤 뒤에 동네 한 바퀴를 도셨어요. 어느 날 오후 골목길에서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이 도와주셔서 넘어지진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 걷는 것이 두려워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식후 20분쯤 지난 뒤에 걷기 시작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드시자마자 걷는 것은 우리 60세 이후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갑자기 어지러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세요. 무엇이든 손에 잡으세요. 담벼락이든 전봇대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동시에 힘을 주세요. 주먹도 꽉 주세요. 종아리 쪽 근육이 핏줄을 눌러서 우리 다리의 고인 피를 심장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30초 정도만 버티시면 대부분 어지럼증이 가라앉습니다. 상황이 되신다면 바닥에 누우시고 두 다리를 담벼락이나 가방 위에 올려놓으세요. 중력이 다리의 피를 머리 쪽으로 흘려 보내줍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번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뇌로 가는 피만 문제가 아닙니다. 입에서 씹고 넘긴 음식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구멍 안쪽에는 두 개의 길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음식이 내려가는 길. 우리 목구멍은 정밀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숨이 오가는 길이에요. 음식을 삼킬 때마다 뚜껑이 내려와 숨길을 막아줍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음식이 아래로 미끄러져요. 그런데 오래된 무늬 경첩처럼 나이가 들면 이 뚜껑을 여닫는 근육이 느려집니다. 반박자가 늦어지면서 음식이 숨길로 조금씩 새어 들어가요. 젊을 때는 조금만 들어가도 기침이 격하게 나와서 뱉어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목구멍 안쪽 우리 몸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음식이 새어 들어가도 기침조차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식사를 마치고 일어납니다. 우리 폐 안에는 조용히 음식 찌꺼기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용한 흡인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6살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점심을 드시고 나서 소파에 기대어 1시간씩 주무시곤 하셨는데 어느 해 겨울부터 이유 없이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기도 아니고 목이 붓지도 않았는데 마른 기침이 2달을 넘겼어요. 봄이 되어 열이 오르고 나서야 폐 아래쪽에 염증이 잡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연자님이 그러셨듯이 흡인이 서서히 쌓인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확인해 보세요. 물이나 국을 드실 때
예전보다 사례가 자주 들리지는 않으시나요? 음식을 삼키고 나서 목소리가 갑자기 젖은 듯 거려질 때가 있으신지요? 이유 없이 마른 기침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세요. 이런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뚜껑이 이미 헐거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삼킬 때 습관 세 가지를 바꾸세요. 첫째, 음식을 넘기는 순간에 턱을 살짝 앞으로 당기면서 고개를 조금 숙이세요. 이렇게 하면 숨길 입구가 더 확실하게 덮입니다. 반대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삼키면 숨길이 활짝 열려요. 약을 드실 때도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마세요. 그 자세가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한 번에 넣는 양을 줄이세요. 입에 있는 것을 완전히 삼킨 다음에 숟가락을 드세요. 한 입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셋째,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을 하려면 숨길 뚜껑이 열려야 합니다. 입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뚜껑이 열린 채 음식이 목구멍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꼭 해주세요. 잠들기 전에 이를 닦으세요. 폐로 새어 들어간 침이 폐렴이 되는 이유는 침 자체가 아니라 입 안의 세균 때문입니다. 입 안이 깨끗하면 조금 새어 들어가도 폐렴으로 번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틀니를 쓰시는 분은 틀니도 매일 닦으셔야 합니다. 이제 뚜껑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건을 도톰하게 말아서 턱과 가슴 사이에 끼우세요. 그 상태에서 턱으로 수건을 아래로 힘껏 누르세요. 5을 세는 동안 누르고 힘을 빼는 것을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목 앞쪽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오시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근육이 바로 뚜껑을 당겨 올려 닫아주는 근육이에요. 혀우 운동도 함께 해주세요. 혀끝을 입 천장에 대고 위로 힘껏 밀어붙인 다음 5을 세고 힘을 빼는 것을 10번 반복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이 누울 때의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눕고 싶으시면 누우세요. 다만 등을 바닥에 딱 붙이고 평평하게 누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누우면 위에 담긴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와 폐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이렇습니다. 이불이나 쿠션을 등 뒤에 넣어서 상체를 비스듬히 세운 채로 누우세요. 소파 등받이에 기대셔도 됩니다. 그리고 몸을 왼쪽으로 돌리세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입니다. 왜 왼쪽일까요? 위장에서 식도로 이어지는 출구가 있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이 출구가 음식이 잠긴 높이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물이 반쯤 담긴 주전자를 상상해 보세요. 물을 따르는 입구가 아래를 향하면 물이 쏟아지겠지만 반대로 기울이면 입구가 물 위로 올라와 쏟아지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위의 입구가 바로 그 상태가 됩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좀 더 신경 쓰실 부분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면 식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에서 40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누우세요. 그리고 잠을 주무실 때는 베개를 높이 고이는 것보다 침대 머리 쪽을 15cm에서 20cm 정도 높여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째끼 모양의 베개나 두꺼운 이불을 매트리스 아래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과 바카,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식도를 닫는 근육이 느슨해지니 저녁에는 줄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누우시는 자세를 바르게 잡으시면 뇌로 가는 피도 안정되고 폐로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자세가 2가지 위험을 동시에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어날 때 이야기를 해볼까요? 눕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그 몇 초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앉아 있을 때 위에 있던 피가 벌떡 일어서는 순간 다리 쪽으로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즉시 핏줄을 조여서 도로 밀어 올렸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그 반응이 한 박자 늦어요. 그 사이에 뇌는 피가 끊긴 채로 버팁니다. 밥을 드신 직후라면 혈압이 이미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다녀오시다가 다치시는 게 아니에요. 식탁 앞에서, 방 안에서, 화장실 문턱에서 넘어지십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그날부터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에 누우신 분들 중
1년 안에 3명 중 1분이 돌아가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뼈가 직접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누워 계시는 동안 근육이 빠지고 폐에 물이 차면서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서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는 먼저 몸을 옆으로 돌리세요. 양쪽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고 팔로 밀면서 천천히 걸터 앉습니다. 벌떡 상체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걸터 앉으신 다음에는 하나에서 10까지 천천히 세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몸이 자세가 바뀐 것을 알아채고 혈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발목을 우리 위아래로 20번 까딱까딱 움직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아래로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다리에 고인 피를 머리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두 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일어서실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붙잡으세요. 식탁 모서리든 의자 팔걸이든 상관없습니다. 일어서신 다음에도 바로 걷지 마세요. 그 자리에 몇 초 서서 어지럼증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눈앞이 흐려지거나 몸이 기우는 느낌이 있으면 즉시 다시 앉으세요. 밤에 화장실에 가시려고 일어나실 때가 특히 위험합니다. 밤새 누워 계시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의 양 자체가 줄어 있어요. 잠도 덜 깨 있고 방도 어둡습니다. 이때 혈압약을 저녁에 드시는 분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옆으로 돌아 누우시고 다리를 내려 걸터 앉으신 뒤 열을 세고 발목을 움직이세요. 침대 옆에 작은 발목등이나 간접 조명을 두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어지러우면 붙잡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이 30초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10년을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낮 시간의 위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드는 시간에도 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낮에 잘 관리하셔도 뇌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밤에 주무시는 것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잠이 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 뇌 안에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청소가 시작됩니다. 낮 동안 우리 뇌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손발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뇌세포 사이사이에 끈적한 노폐물이 쌓여요.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이 찌꺼기가 이 노폐물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우리 뇌 속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뇌에 쌓이고 쌓이면 뇌세포를 하나씩 죽여가며 기억을 지웁니다. 그런데 2024년에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 연구팀이 처음으로 사람의 뇌 수술 중에 이 청소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장면을 MRI로 포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물 실험에서만 확인됐던 건데요. 이제는 우리 인간의 뇌에서도 이 청소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어떻게 청소가 이루어지냐고요?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뇌 안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뇌 세포들이 스스로 크기를 줄여요. 빽빽하게 붙어있던 세포들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맑은 뇌척수액이 그 틈으로 밀물처럼 흘러 들어옵니다. 2025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흐름을 만드는 것은 뇌간의 청반핵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뇌 안의 혈관 벽을 리듬감 있게 수축했다. 이완하면서 뇌 척수액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돌리듯이 뇌 안에서 청소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 액체가 노폐물을 쓸어 담아 뇌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청소는 얕은 잠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깊은 잠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깊은 잠의 양이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청소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청소 시간이 우리 세대에는 반으로 잘려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수면제나 수면 보조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국제학술지 연구에서 일부 수면제는 잠을 재워주기는 하지만 이 청소 과정에 필요한 노르에피네프린의 리듬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잠이 든다고 해서 뇌가 청소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도록 자연스러운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도 다음날 뇌 안에는 아밀로이드가 눈에 띄게 늘어나 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곳에서 특히요. 그런 밤이 한 달에 열흘씩 쌓이면 뇌 안에 무엇이 남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깊은 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으세요. 따뜻한 물이 손발 쪽 핏줄을 열어주면서 몸 안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몸 중심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 몸은 깊은 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씻고 나서 한두 시간쯤 지나면 딱 그 상태가 되어요. 그때 누우시면 깊은 잠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씻으시면 몸이 아직 뜨거운 상태라서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밥을 드시고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식후에는 혈압이 낮아져 있는데 뜨거운 물이 핏줄을 더 열어버리면 욕실에서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을 시원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방이 더우면 몸 중심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불은 따뜻하게, 우리 방 온도는 시원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그 발을 통해 몸속 열이 빠져나갑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서 몸속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위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몸이 계속 소화 일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깊은 잠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으로 맞추세요. 잠드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 안의 시계는 눈 뜬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6시, 내일은 8시.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몸이 언제 깊은 잠을 보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이제 자는 자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같은 깊이의 잠을 자도 어떤 자세로 자느냐에 따라 뇌 청소가 달라집니다. 연구를 보면 옆으로 돌아서 잔 경우에 우리 뇌 안의 노폐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잤을 때나 엎드려 잤을 때보다 훨씬 많이요. 그것도 왼쪽으로 돌아 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식사 후에 왼쪽은 돌아 눕는 것이 위산 역류를 막아준다고 말씀드렸죠. 밤에도 왼쪽으로 주무시면 역류를 막는 동시에 뇌 청소도 더 잘 이루어집니다. 낮과 밤 같은 자세 하나가 각각 다른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등을 대고 자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등을 대고 자는 습관은 수면 무호흡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깊은 잠이 자꾸 끊깁니다.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낮에 자꾸 졸리신 분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밤에 잘 청소를 하면 아침에 머리가 다릅니다. 맑고 기억력도 또렷합니다. 그런 밤이 쌓이면 10년 뒤에 기억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우리 함께 왼쪽으로 돌아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삼키는 근육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넘기시거든요. 우리 삼키는 동작에 관여하는 근육이 30개가 넘습니다. 이 근육들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는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도 다리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반대로 꾸준히 쓰면 강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건 운동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수건을 두툼하게 돌돌 말아 턱과 가슴 사이에 끼우세요. 그 상태에서 턱으로 수건을 아래로 꾹 누릅니다. 5가지 세는 동안 힘을 유지하다가 힘을 빼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우리 목 앞쪽 턱 아래 부분이 뻐근해지는 게 느껴지시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삼킬 때 목구멍이 위로 끌어올려지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만큼 뚜껑이 더 확실하게 덮이고 음식이 숨길로 들어갈 틈이 줄어들어요. 또 있습니다. 식사 전에 가볍게 목을 돌려주세요.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이 풀리면
삼키는 동작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피곤한 상태에서는 삼키는 실수가 더 많이 납니다. 식사 전에 조금 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남에 사시는 75살 최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해부터 밥을 드실 때 유독 오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20분이면 드시던 식사가 40분을 넘기게 됐어요. 물을 드실 때도 두어 번에 한 번은 사례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셨지만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러다 딸이 내려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어르신 목소리가 식사 중에 이상하게 변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밥을 삼키고 나면 목소리가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래졌거든요. 삼키고 나서 목에 뭔가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 결과 음식 삼킬 때 조용한 흡인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후 언어치료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한 삼킴 방법과 음식 질감 조절을 안내받으셨어요. 수건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살에 드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길어지셨거나 사례가 잦아지셨다면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재활의학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삼킴 기능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뇌 청소에 대해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커피를 드십니다. 커피는 식후 혈압이 덜 떨어지게 도와주기도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7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드셨다면 자정이 넘어서까지 카페인이 몸 안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카페인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는 오전과 이른 점심때에만 드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저녁에 가볍게 술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은 처음에 졸음을 불러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에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잠을 깨워버립니다. 깊은 잠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뇌 청소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깊은 잠을 돕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방법이죠. 낮에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시면 밤에 깊은 잠을 더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잠들기 2시간 이내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몸이 흥분한 상태에서는 잠이 잘 안 옵니다. 식후에 바로 걷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신 식사 후 20분에서 30분이 지난 다음 가볍게 10분 정도 걷는 건 괜찮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 더입니다. 우리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너무 오래 보시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뇌에게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뇌가 잠들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끄시고 조용히 쉬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뇌는 밤마다 깨끗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머릿속이 개운하고 기억이 또렷합니다. 이런 밤이 10번 쌓이고 100번 쌓이면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손주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힘드십니다. 오늘 저녁에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우리 호두 2알을 드시고 왼쪽으로 돌아서 누우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 뇌가 어제보다 조금 더 잘 청소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밥 드시기 전에 물을 먼저 한 번에 드세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주는 신호를 기억합니다. 매일 우리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왼쪽으로 누우면 몸이 그것을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 한 주는 어색하지만 2번째 주부터는 저절로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미 떨어진 혈압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식사 후 폐를 보호하고 우리 뇌를 청소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뇌로 가는 핏줄 자체가 막히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집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요. 뇌로 가는 우리 핏줄 안쪽 벽은 원래 매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압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벽에 잠금이 생깁니다. 그 잠금에
기름기 같은 찌꺼기가 끼어 혹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 혹이 있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혹을 감싸고 있는 막이 단단하면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막이 툭 터지면 안에 있던 것이 핏줄 안으로 쏟아집니다. 몸은 상처가 난 줄 알고 그 자리에 피를 굳혀 딱지를 만들어요. 그 딱지가 핏줄을 통째로 막아버리는 것이 뇌경색입니다. 그러니 혹 자체보다 그 혹을 감싸고 있는 막을 두껍고 단단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해주는 것이 호두입니다. 2024년 마슈하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종합 분석을 보면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 핏줄 안쪽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혹을 감싸는 막을 더 두껍고 튼튼하게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일 호두를 드신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가 반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호두에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놀라운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 때 몸이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저녁에 우리 호두 두세 개를 드시면 이 멜라토닌이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깊은 잠이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뇌 청소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호두 하나로 혈관 보호와 우리 뇌 청소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하루에 호두 두세 개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기름이 많아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살이 찝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사흘을 몰아드시고 나흘을 쉬는 것보다 매일 두세 개가 훨씬 낫습니다. 드실 때는 얇은 속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갈색 떫은 그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볶거나 튀긴 것, 설탕이나 소금을 뿌린 것은 피하시고 그냥 말린 호두를 고르세요. 봉지를 뜯으셨으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호두 기름이 상온에 오래 있으면 산화되어 오히려 혈관에 해롭습니다. 쩐내가 나면 그냥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꿀을 매일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꿀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꿀은 결국 당입니다. 설탕보다 조금 천천히 혈당이 오를 뿐 올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높으면 핏줄 벽에 잠금이 더 잘 생깁니다. 우리 뇌 혈관을 지키겠다고 드시는 꿀이 오히려 혈관에 금을 내고 있을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식사 후에 그리고 자세를 바꾸는 순간에 그리고 잠드는 동안에 세 번의 중요한 시간을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넘기면 우리 뇌가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첫 번째, 식사할 때입니다. 하루 중 아침 식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밥 드시기 15분에서 30분 전에 물을 큰 컵으로 2컵 한 번에 드세요. 혈압약을 아침에 드신다면 물을 먼저 드시고 나서 약을 드세요. 식사 후 30분은 일어나지 마시고 앉거나 상체를 세운 채로 왼쪽으로 돌아 누우세요. 갑자기 어지러우시면 걷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세요. 두 번째, 누울 때와 일어날 때입니다. 등을 바닥에 붙이고 평평하게 눕지 마세요. 상체를 비스듬히 세우고 왼쪽으로 돌아 누우세요. 일어나실 때는 옆으로 돌아 누운 뒤 다리를 내리고 걸터 앉아 열을 쐬고 발목을 움직인 다음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서세요. 이 순서를 밤중에 화장실 가실 때도 꼭 지키세요. 세 번째, 잠드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방은 시원하게, 이불은 따뜻하게,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저녁 식사는 3시간 전에 마치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서 주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저녁에 호두 두세 개를 드세요. 우리 혈관을 지키고 뇌 청소를 돕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줍니다. 이것 중에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녁에 호두 두세 개, 취침 전에 왼쪽으로 돌아 눕기, 내일 아침밥 드시기 전에 물 먼저 한 번에 쭉 드시기. 이 세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어렵고 바쁜 시절, 우리는 그 시절을 버텨오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식들이 든든하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 곁에서 오래 건강하게 계실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 식사 후 어지럼증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하실 것을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물 한 잔, 호두 두 알,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 누우는 것,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맑은 아침으로 내일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